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민법 공부를 하게 될 민법 강사 서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짜 첫 시작인데요. 2022년 시즌 33회 시험 대비하는 첫 수업입니다. 학원도 오늘 첫 개강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19년, 32회 시험까지 19년 차였고, 중개사 강사 경력이 이제 20년 차입니다. 그런데 뭐 공교롭게 제가 노원, 여기도 이제 중개사 학원이 많은데, 제가 인연이 닿지 않았는지 여기 노원 지역에서는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좀 설레고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예.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거의 대부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나 완전 이 공부 처음 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거의 그렇겠죠. 예. 얼마 전에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낙방의 고배를 드신 분들이 벌써부터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 뭐 오셨으면 아주 훌륭한데, 예, 쉽지 않고 다들 처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어서 첫날 첫 시간부터 이렇게 딱딱한 공부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예요. 보통 이제 학원 이 시스템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2달 단위로 이렇게 새로운 커리가 시작돼요. 11월, 12월 기초, 1월, 2월 기본 이론, 막 이렇게 해서 새로 2달 단위로 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코스가 들어갈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긴 하는데, 시즌 중에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해요. 뭐 짧으면 5분, 좀 길게 해도 10분, 뭐 15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1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쭉 다 할 거예요. 드릴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코로나, 이게 마스크를 좀 또 벗고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네요. 표정들이, 표정이 잘 보이질 않네요. 예. 표정들 푸시고, 예. 자, 오리엔테이션. 이 오리엔테이션 OT라 그러잖아요. OT가 뭔지, OT가 뭔지 제가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OT가 이렇던데요. OT 정의가 어떤 신입사원, 회사에 새로 들어간 신입사원 또는 학교에 새로 들어간 신입생, 그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이다. 저 뒤에 잘 보이세요? 이거 근데 글씨가 조금 작네.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런 교육이 딱 여러분들이네. 여러분들 새로운 이제 뭔가를 도전하시니까 완전히 신입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1년 과정, 1년 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한번 보여드리고, 두 번째, 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 강의의 특징, 또 저만의 교재가 있어요. 그림인법이라고. 제가 왜 그런 교재를 써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공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4번째 몇 가지 이것저것 당부 말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원장님이 좀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이거 쭉 다 진행하면 거의 1시간은 할 거예요, 아마. 예. 예.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년 과정부터 보여드릴게요. 1년의 과정이 이렇게, 이게 1년이에요. 세월 엄청 빨리 가죠? 지금 딱 시작하는데 오늘 11월 8일. 근데 1년의 끝에 며칠이냐면은 제가 달력 확인해 봤는데 2022년 10월 29일 날 여러분들 시험 치실까요? 33회. 보통 마지막 토요일 날 치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시험을 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년 과정인데 시작하면 금세 갑니다 또. 그런데 이거 딱 반으로 나누면, 대충 절반으로 나누면 전반전, 후반전, 하프타임 없이 가는 전반전은 이론이에요. 이론 공부를 하고, 그다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 푸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후반전이에요. 그리고 이 이론이 한 방에 딱 끝이 안 나요. 4번 나눠서 하는데, 지금 우리 새롬 학원 기준으로 해서 노원 여기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 지금 시작하는, 오늘 시작하는 기초 이론. 자, 그 다음에 해바뀌고 1, 2월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3, 4월에 정규 이론. 그 다음에 4, 5, 6월에 핵심 이론. 이론을 4번이나 해요. 왜 이렇게 4번이나 하나?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딱 2달만 딱 해가지고 탁 바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 수준도 있고 공부할 양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건물 짓는 일에 비유를 좀 들거든요. 뭔가 비유를 들면 좀 이해가 팍팍 잘 되잖아요.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초이론은 말 그대로 기초공사. 보이시나요? 기초공사 해놓은 거네. 건물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 시멘트 이렇게 뭐 해놓은 거예요. 기초공사 잘해야 되죠? 이거 잘못하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삐딱하게 해놓으면 건물에서 자는데 막 기울어져 있다든지 대굴대굴 구른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기본 이론은 제가 생각할 때 골조 공사하는 거. 이제 뼈대 세우는 거죠. 건물 뼈대 세우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정규 이론, 핵심 이론,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 따라서는 정규 이론에서 이론이 끝나는 학원도 있어요. 5, 6월 달부터 바로 문제풀이로 시작하는 학원도 있고 또 시스템이 살짝 다르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이론을 하는 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지막 이론 과정은 이제 살을 입히는 거죠. 건물에 살을 입히는 거. 공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외관을 만드는 건데 근데 약간 이상하네. 왜냐하면 이론 단계가 다 끝이 났는데 또 건물이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을 저렇게 여러 바퀴 돌려도 완성이 안 돼, 공부가. 이 건물의 완성, 이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는 완성은 이런 이론 과정으로 완성이 안 됩니다. 여기 이쪽에 문제풀이 남아있는 후반전 문제풀이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멋진 건물이 만들어져요. 멋진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을 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하고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론적으로 내가 무장이 되었는데 좀 자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많이 틀려요. 문제는 원래 틀리라고 만들어 내놓은 거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학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 시작하는 학원도 있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 6월 달 정도 되면 문제풀이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핵심 이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해서 문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미 출제된 문제들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7, 8월에 두 달은 뭐냐면 단원별 문제집이라고 해서 진도별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진행되는 거. 이거 풀고, 그 다음에 9, 10월에 들어가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해요. 동형. 형태가 같다는 거죠. 실전하고 똑같이 그 40문제를 치는 거지. 그 매일 와가지고 학원에 와서 오늘이 월요일이 민법이면 민법 40문제를 1시간 동안 시험을 치고, 그 다음 채점을 해보고 그 해설을 듣고, 그런 걸 한 4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쪽집게 백선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마무리 특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 코스를 쭉 무난하게 따라오시면은 별 탈 없으면은 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합격을 하시게 될 건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작하는 출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매 단계마다 이렇게 전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렇게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각 단계별로 코스별로 어떤 목표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초이론 첫 번째 단계의 어떤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단계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시작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시작. 모든 끝에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끝이 합격이라면 우리의 시작이 오늘 이 사일일 건데요.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10,000명이면 10,000명의 공통점은 뭐냐.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죠. 예외 없이 100%. 시작을 했으니까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겠죠. 근데 시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중개사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처럼 1년 정도는 내가 내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를 하겠다. 돈도 쓰겠다. 그 정도 각오가 섰을 때 저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 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갔다 오면 되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결심을 할 때까지 좀 고민을 하셨을 거야. 막 쉽게 막 도전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작의 의미가 아주 큰데 그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고 속담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반은 하신 거야.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까 반은 잘 하신 거고 시작도 좋은 시작을 하신 거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요즘은 공부 시험 수준도 올라가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꾸는 거. 왜 고시처럼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중개사 시험이 성인 고시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고시 공부를 하려면은 이런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려면은 생활이 좀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생활이 너무 다채롭고 버라이어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뭐 친구들하고의 어떤 그런 만남, 취미 생활, 뭐 술자리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자제를 하시고 줄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희생하고 이런 합격이라고 하는 이 단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과목에 따라서는 3시간, 또 어떤 과목은 4시간, 어떨 땐 4시간 오버하거든요. 저는 주로 지금 11월, 12월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1월부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 4시간 딱 해서 2시에 수업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수업은. 거의 빨리 끝나도 한 2시 10분, 20분 정도는 기본이에요. 민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4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체질 바꾸는 거 그렇고 그런 습관 바꾸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워밍업 하는 시간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 용어에 좀 친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법서를 딱 펼쳐보면은 딱 글은 다 한글이잖아요. 다 읽을 수는 있어요.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데 뜻이 뭔지를 몰라.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데 이게 대충 이런 뜻이겠지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죠, 사실은. 외국어예요. 글만 이게 훈민정음으로 돼 있지 완전 외국어예요. 외국어보다 더 심해요. 외계어예요, 완전히. 예, 그런 어떤 그런 용어에 친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고 여기 11월, 12월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렇게 있고 다르게 비유를 들자면은 이런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도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우아하게 톱 모델처럼 걷는 거거든요. 뛰고 싶으면 뛰고 걸으려면 우아하게 걷고 이렇게 문제도 잘 풀고 이게 우리 목표인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서서 딱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죠. 부처님이 그랬다는데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걸었다 그러잖아요. 뻥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그런 건데 이렇게 우아하게 걸으려면 뭐 뜀박질도 배워야 되고 서는 법을 일단 배워야죠. 근데 서기 전에 기기도 해야 되고 이 전 단계도 있지 않나요? 이 전 단계 뭐죠? 그러면 기는 거 앞에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앞에도 있죠. 고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상황은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 민법뿐만 아니라 이 법 공부를 처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2단계도 아니거든요, 사실. 법린이 이런 말 아시나? 법린이, 법어린이. 법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분. 근데 여러분들 법린이도 아니고 제가 볼 땐 법태아예요. 완전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해서 우리 목표는 여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업도 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잘 하신 게 이게 여러분들처럼 11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다 체득을 하게 될 건데,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실력이 올라가요. 가랑비에 어쩌듯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데, 이제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늦게. 뭐 1, 2월에 시작하는 건 상관없는데 3, 4월, 5, 6월, 심지어 7, 8월에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듣는다고요. 그분들은 기지도 못했는데 기는 법도 모르는데 막 뛰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뛰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서는 법도 안 배워가지고. 그래,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출발을 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1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하고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 모토가 이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을 그림하고 스토리,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그림 민법, 그래서 제 책도 전용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림 민법이라고 해서 이 책을 따로 쓰는데, 이걸 들으시면은 어떤 분들은 야, 법 공부를 하는데 무슨 그림을 쓰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만화 민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화 아닙니다. 만화하고 그림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법서에. 예.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법서인데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글이 많습니다. 글이 압도적으로 많고 글이 한 80%, 90%고 그림이 한 10%, 20%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10%, 20%도 다른 일반 법서에 비해서는 엄청난 비중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능이 조금 다른 그림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의도된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도 그림인법으로 한 건데 제가 이 법을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재밌습니다. 그림이 많이 있으면 컬러풀하고 컬러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고 공부가 재밌어야지 1년을 버틸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림을 쓰면은 텍스트 글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림과 스토리를 써서 법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냐면 잘 안 보시죠? 넬슨 델리스라고 하는 기억력 챔피언, 기억력 대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 인간의 뇌가 그림에 더 잘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습하는 게 뇌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뇌가 잘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극이 세다. 그림에 글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많은 정보는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특히 법서에 있는 정보들은 추상적이죠. 글로 돼 있잖아요. 관념적인 글로 돼 있는데 하지만 그 추상적인 정보를 그림하고 연관 짓는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한다면은 뇌가 정보를 쉽게 끄집어낸다는 거죠. 기억이 잘 난다는 겁니다. 자기도 뭔가 기억할 때 그림을 많이 쓴다는 소리겠죠. 예.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사과 이건 텍스트죠. 글이죠. 글. 그러면 사과 이걸 딱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뇌가 딱 반응을 보이는 그 강도하고 이렇게 사과를 딱 봤을 때 이 사과가 좀 더 선명하면 좋은데 여기 예.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뇌가 일으키는 반응은 이쪽이 압도적입니다. 뇌가 더 많이 딱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뇌가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자극이 세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이게 좌뇌, 우뇌 이런 거요. 우리 뇌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비교적 짧죠. 이 뇌에 대한 그 권위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요. 로저스 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신경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외부에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과정, 그 비밀을 밝혀낸 업적으로 나중에 노벨상도 받아요.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은 미국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신경생물학과 교수예요. 과학자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구분되어 있다.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지만 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왼쪽 뇌, 오른쪽 뇌.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뇌, 좌뇌가 담당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요소들, 언어적인 것들, 논리, 수리,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좌뇌가 담당하는 영역이고, 우뇌가 담당하는 것은 시각,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 직관적인 거, 그다음에 감성적인 거, 율동 이런 거요. 이런 것들 이쪽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거 쓰죠. 왼쪽 뇌를 논리뇌 이렇게 불러요. 논리뇌. 오른쪽 뇌를 우뇌를 감성뇌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따박따박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좌뇌형 인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을인데 낙엽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눈물도 한 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우뇌형 인간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전적으로 이쪽에 속해 있고 이쪽에 속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타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 뇌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완전히 독립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쪽이 되게 발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학자들. 과학을 하는데 뭐 감성, 예술 이런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이쪽 뇌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시겠죠? 누구죠? 이게 누구죠? 아인슈타인이네. 아인슈타인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리하고 어떤 공식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어떤 진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과학자 아닙니까? 극단적인 좌뇌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 작품을 보여주면 더 빨리 아실 건데, 사람 얼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지 아시나? 피카소예요. 이 사람이 피카소인데, 피카소 그림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피카소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럴 건데,
작품이 더 알려져 있죠, 얼굴보다. 피카소인데 피카소는 예술가 아닙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완전히 여기 있네. 그림. 그런데 처음엔 그런 줄 알았대요. 여기 극단적인 좌뇌형 인간, 극단적인 우뇌형 인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더 연구를 해보요. 뇌를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이긴 한데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했던 게 그거래요. 공상이었대, 공상.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언덕에 이렇게 앉아가 누워가지고 맨날 그 망상에 가까운 공상을 했대. 여기 있네. 상상. 운해적 요소거든요. 환상 같은 팬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 언덕에 누워가지고 태양 광선을 타고 빛을 타고 자기가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한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런 공상을 막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과학적인 논리를 대입해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론을 만들어낸 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활동한 영역은 좌뇌의 영역이고 그 결과물도 여기서 나타났지만은 산출이 됐지만은 출발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감은 우뇌적인 요소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요, 이 피카소는 이쪽 그림 화가니까 철저한 운해형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운해가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피카소 그림이 다른 화가들하고 좀 다른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사람을 딱 그려놨는데 이게 왼쪽에서 본 걸 그린 건지 오른쪽에서 본 걸 그린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잘 분석을 해보면 피카소 그림에는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여기 요소들이 다분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감을 얻어 여기 요소를 10분 활용해서 여기서 산출물을 만들어낸 거죠. 둘 다 천재들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좌뇌 우뇌가 신경세포로 신경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교류가 일어난대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교류가 많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그 결과물들을,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천재 과학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천재 화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이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엄청나게 천재적인 일을 많이 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람은 사진이 없어요. 오래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작품을 보여드리면 누군지 아실 건데, 이 사람 이거 누구예요? 모나리자죠. 이 누가 그린 거죠? 이 사람 누구죠? 이 작품, 이 그린 화가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는 분위기네, 여기도. 뻔한 대답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닌가요? 이탈리아. 이 다빈치는 근데 뭐라고 이 사람의 정체를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인가? 과학자죠. 이 사람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 건축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온갖 부분에 해부학부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부분에 다 걸쳐가지고 천재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과학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과학 노트는 과학책인데 그 안에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대요. 미술 같은 그림들이, 3차원적인 그림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예술작품이라고 그림 그려놓은 것은 완전히 뭐 건축 도면처럼 정밀하게 이런 수학적인 요소들이 엄청 들어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1년 동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민법이 법 아닙니까? 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 어느 쪽 영역인 것 같습니까? 분야가 좌뇌 아니면 우뇌, 어느 쪽 같아요? 좌뇌죠. 법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죠. 법은 다, 법서들은 다 글로 돼 있잖아요. 딱딱한 글로. 그림이 어디 있어? 사실 정통법서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논리를 얼마나 따져요. 법을 공부하는데 무슨 감정을 대입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감성, 직관 이런 게 아니고 논리를 따지죠. 이성, 철저하게 이성. 완벽한 여기 영역이에요, 법을. 근데 법이 이쪽에 속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쪽 요소들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재미가 없다.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기반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법을 공부하되 여기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거죠. 법 공부를 할 때 여기를 그림도 쓰고, 신체 언어, 율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노래 같은 거. 막 어떤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이런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노래도 막 부르고 막 뭐 외운다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머,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거, 소설, 시,
같은 글이라도 여러분들 법서에 있는 글들은 좌뇌적 글이고 시나 소설은 감성적인 글이잖아요. 우뇌적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요소들을 많이 이용해서 법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우리도 피카소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결과물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 모토가 이거예요. 법을 소설처럼 공부하자. 법을 드라마처럼, 법을 시처럼 공부하자. 그러면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지고 재미도 있고 기억도 장난 아니게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림이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뜻을 모르고 무슨 법 공부를 하는데 그림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이에요.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얘들이 막 온갖 막 일들을,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들으시게 될 건데, 주요 등장인물들, 여기 주인공이에요. 이 책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 이름은 쓰레기예요. 예. 하는 짓은 개 쓰레기예요. 그래서 쓰레기 짓을 하는 거지, 얘가. 쓰레기 짓은 뭐죠? 사고를 치는 거예요. 법률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드라마처럼 제가 얘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얘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수진이에요. 여주인공인데 수진인데 약간 좀 예쁘게 생겼죠. 근데 약간 얘가 4차원 똘끼가 좀 있어가지고 얘도 사고를 좀 잡힙니다. 예. 저 대리 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쓰레기 아버지예요. 쓰레기 아버지인데 쓰레기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1월 한 4번째 정도 그 주차에 돌아가세요. 죽어요. 혈압으로. 예, 죽어요. 예. 그렇게 돼요. 이중적인데 수진이 삼촌이기도 해요. 예. 그렇다고 얘들이 사촌이냐? 그렇진 않아요. 짬뽕에는 완전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그냥 중년 남자, 중년 여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그런 사람, 1인 다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이거 등장인물들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막 그림과 함께 이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면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디 글에서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제 수업을 듣고 그때도 제가 이제 그림이법 수업을 했을 텐데 그림이법 책이 역사가 8년, 이제 9년 차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런가? 8년? 9년? 8살인가 9살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 1차 시험을 합격하신 거예요. 그때 1차 시험을 합격하셨는데 근데 아쉽게 2차는 안 됐고 공부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면접 받고 2차만 시험 치는 거 아시나? 그런 거? 2차만 시험을 치셨는데 근데 보통 2차만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면 많이들 합격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되셨어. 그날 두 번째 해. 그러면 이제 1차 합격했다는 그것도 사라지고 다시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다는 거죠. 벌써 1년 전에 한 공부니까 만으로 훨씬 더 전에 한 공부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책을 다시 그림이법 책을 딱 펼쳐가지고 책을 넘기니까 그 만으로 거의 2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금방 다 올라오더래요.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스토리를 넣어서 캐릭터가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 것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딱딱한 글만 가지고 쭉쭉 논리 가지고 했더라면 아마 싹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법이 얼마나 휘발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밑으로 좀 잘랐는데 이게 담보물권 총설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없이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 하이에나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을 잡은 저당권이 있으면 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법칙이 그렇죠. 그쪽에 세계 동물의 왕국의 법칙이 하이에나가 사냥을 해놔도 사자가 오면 하이에나는 도망가고 사자가 먼저 드시잖아. 그다음 그 남은 찌꺼기만 먹잖아요. 딱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하고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는 사자하고 하이에나 관계예요. 그런 것들도 스토리를 넣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뭐 강제응매, 익명매 이렇게 쫙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칠판에다 이걸 띄워놓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아예.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도 그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나신다고. 그거를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몇 번 계속 보게 되면 정말 특이 체질 아니고는 이거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성과가 엄청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곳곳에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책 쓸 거고요. 요 책. 근데 요 책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책은 다 원고로 넘겼는데 하여튼 두 번째 주, 이거 우리 입문 과정을 2번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 그 3번째 주 본 수업 들어갈 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하나 더 써요. 제가 제 책, 고유의 책을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은 기출지문 족보라고 하는 걸 또 써요. 요거는 1월 정도에 나올 건데 1월부터 기본 이론 할 때부터 쓸 거예요. 이렇게 2권을 같이 쓸 건데 이건 말 그대로 기출지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역사가 오래됐죠. 여러분들이 지시는 이제 횟수가 33회잖아. 32번이나 쳤다고. 사실 15회는 추가 시험도 쳤기 때문에 33번 쳤어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객관식 시험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인지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거의 80%입니다. 똑같이 나오진 않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거의 80%고 한 15%에서 많으면 20%까지 약간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섭렵을 해도 정복을 해도 이 시험 붙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13회, 저기 옛날 13회부터 32회 것까지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그건 20년치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다 OX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관련된 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15회 조그만 것인데 27회, 16회, 17, 27 이렇게 해서 4-1 이런 것은 여기하고 딸린 문제, 비슷한 유사 문제 다 해서 쫙 다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 그게 족보라는 거죠. 족보. 기출지문 족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그림인법책 있죠. 요거를 딱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 바로 문제 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문제 풀고 또 어느 정도 더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실전에 나오는지 OX로 간단하게 계속 문제를 1, 2, 3, 4 길게 가면 5, 6월까지 계속 저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한 번, 2번, 3번. 처음에 다 풀 수 없거든요. 1, 2월 달에는 몇 문제 골라서 풀고 기본적인 문제. 3, 4월 들어가면 또 비어있는 안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해가지고 한 5, 6월 달 코스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출지문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객관식 오지선다형에서 그 문제들을 다시 만나보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요. 뭐 그렇고 됐어요. 제가 강의는 그렇게 하고 교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요약서, 이게 요약서 대신을 받아서 그 두꺼운 기본서 있거든요. 민법 기본서가 있어. 메가랜드에서 나오는 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 말고 요약집 형태로 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마 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별도 구매인지 아니면 회원들에게 같이 드린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이게 한 양이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줄여놨어요. 슬림해요. 양도 엄청 줄여놨기 때문에. 근데 없는 내용은 없어요. 이 안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법 공부할 때 말귀부터 트고 글귀를 쓴다. 순서가 그렇다. 말귀, 글귀 이런 말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말귀가 뭐냐면은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귀고. 글귀는 뭐냐면 글을 보고 이해하는 거게 글귀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글귀죠. 우리 글로 시험을 치는 거니까 구술 시험을 듣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귀가 우리 목표인데 근데 처음부터 글로 공부하면 곤란합니다. 법은. 자, 말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강의를 듣는 걸 말해요. 제 설명을 듣는 걸 말하고 글귀는 책을 보는 거죠. 법서를 보는 건데 이걸 먼저 시작하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글로 돼 있다는 게 문제죠.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가 있잖아. 발음을 해서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돼 있죠. 목적. 그다음 이거 내용 다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만큼 사셨으면은 그다음 이거 효과 이렇게 3가지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가지가 법을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같은 뜻이에요? 서로 제각각 다른 뜻이에요? 다 다른 뜻 아닌가요, 저거? 용법이 다르지 않나요? 목적.
야, 너 이번에 33회 시험 친다며. 목적이 뭐야? 시험 쳐서 뭐 하게? 목적. 의도가 뭐냐 이거지. 너의 의도, 노리는 바가. 내용은 뭐야? 컨텐츠 아닌가요? 너 그 영화 봤어? 책 읽어봤어? 그 내용이 뭐지? 영화 내용 뭐야? 책 내용 뭐야? 그 내용이고. 효과? 야, 그 약 효과 있냐? 그 약발이 있냐 이거지. 결과가 어떻게 생기냐. 다 다른 거잖아요. 일상에서 쓰는 거. 근데 이거 법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상상조차 못한다니까요. 이 두 가지 목적하고 내용은 퍼펙트하게 동의어고요. 효과는 살짝 각도는 다른데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적을 아까 그 의도라고 이해를 한다니까. 고정관념이 딱 생겨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리는 거예요. 내용? 컨텐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뜻이 아닌데. 이건 전문 용어들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맹점이에요. 읽을 수 있다는 게. 차라리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가지고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할 건데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효과가 있나? 뭐 약발이 받나?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혼자 독학을 한다든지 하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도 처음에 이상하게 배우면 폼이 엉망으로 배우면 나중에 예쁜 폼 안 나오잖아요.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독학하는 거는 혼자 책 보고 독학하는 것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습도 하시면 안 돼. 책은 위험해요.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책도 보지 말고 수업만 자꾸 듣는 게 좋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지고 이거를 강사가 그때 목적이 내용하고 같은 거였지. 계속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책을 딱 읽었을 때 내 생각이 개입이 안 돼야 돼. 그냥 강사가 했던 그 오리지널 그 뜻, 진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의미,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책을 읽어 나가야지 순조롭게 공부가 되지. 혼자 뭐 해보겠다고 하면은 더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19년 차, 이제 20년 차 강의를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합격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안 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공통점은 뭐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한다는 건 다 공통점이고 그거 말고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딱 하나만 들어봐라. 그러면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경향이 있어요. 강의를 이렇게 실강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번 듣고 돌아가서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뭐 MP3로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생활 소음으로 만들어서 계속 듣는 거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강의 많이 듣는 사람 치고 안 듣는 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특히 강의를 많이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책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이 너무 위험해서 저걸 건들면 안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되긴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단어를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 많이 듣는데 근데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이 났어도 또 안 돼요. 강의를 듣는 걸 끝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배울 학, 익힐 습. 배웠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익히는 과정, 습 과정이 필요하죠. 습이라고 하는 거. 습. 이게 습이라고 하는 게 어원이 보면 기두자에다가 백백자, 이게 흰백자이긴 한데 대충 발음상 백백자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 새가 본능적으로 날 수 있도록 태어난 새도 날려면 100번의 날개짓을 연습을 해야지 날 수 있다는 거니까 새로운 정보를 딱 받아들일 때 그게 내 것이 되려면은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인화하는 과정. 그래서 이 습 과정이 개인마다 다 천차만별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한 30분 앉아 계신다면 똑같은 강사인데 똑같은 학원에서 배워도 습 과정이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은 아예 습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해도 좀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강사한테 배워도 어떤 분들은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어떤 분은 과락받고 떨어지고 이 개인 습 과정 차이거든요. 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잠깐만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 메타인지. 요즘 유행어죠. 이런 것들도. 교육학 이런 데서.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 학습 과정을 얘기하고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보다 한 차원 위에 있다. 초월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 초인지, 상위인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인지 과정,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뭔가를 발견해서 통제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봐요.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게 인지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학습하는 건데, 메타인지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살짝 빠져나오셔야 돼. 유체이탈 아시나? 빠져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관찰하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지. 관찰을 해요. 이렇게 관찰. 그래서 뭘 발견해야 돼. 뭘 발견하느냐? 얘는 이거를 안 해. 알아먹었네. 이거는 못 알아먹고 있네. 요거를 발견하는 거야.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통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알았으니까 됐고, 모르는 거 이거에 나중에 에너지를 더 써서 아는 거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요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 이것은 인지 과정이고,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능력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인지 능력하고 관계된 대표적인 지수가 IQ예요. IQ, 머리. 이거 머리는 인지하고 관계된 거고, 뭐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고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학교 석차가 IQ 순서대로 석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IQ가 되게 높은 150 넘고 이런 애들도 그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은 인지보다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딱 수업을 듣잖아요. 선생님이 뭘 설명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알아들었어. 저거 내가 못 알아들었다는 걸 알아요. 못 알아들었다는 걸 금방 알아요. 알아차려가지고 잘 생각해뒀다가 나중에 공부하라 그러면 그거에 집중 투자를 하지. 그래서 그걸 아는 쪽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는 게 없어져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공부에 젬병인 사람들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 능력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 경계선이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도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건데 그게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아는 걸 다시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걸 다시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 재학습, 다시 책을 쭉쭉 아무 뭐 어떤 강약 없이 읽는 거지. 아는 걸 공부하면 뭐가 좋으냐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 내가 아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기분도 좋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아는 건데 거기다가 왜 또 시간을 써. 모르는 것을 찾아가지고 아는 거로 다시 바꿔놔야 되는데 근데 모르고 알고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축축 앉아가지고 엉덩이 딱 붙이고 계속 책만 넘긴다니까요. 어떤 강약 없이 시간을 많이 써도 결과물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타인지 이게 뛰어나지 않은데 근데 희소식이 뭐냐면 이 IQ는 머리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 탓이에요. 우리 탓이 아니고 우리 부모 탓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도 안 돼요. IQ는 좋아지나 머리가 안 좋아져요. 됐고 이건 그리고 이거는 학업 성취도 하고 직접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지도 않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좋아져요.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점점 합성 능력은 뛰어나죠. 이거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또 다른 지적 능력 메타인지라고 해서 자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지만 뭐 이건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필요가 없긴 한데 이게 어떤 방송국에서 0.1%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전국 석차가 0.1% 안에 들어가는 800명 정도의 학생, 0.1%면 1000명 중 1명이죠. 1000명 모아놓으면 1등 하는 애라는 거거든요. 장난 아닌 애들이죠. 800명하고 평범한 학생들 700명요. 그래서 뭔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쟤들은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래서 혹시 IQ가 좋나? 여기 IQ 나오죠? 근데 IQ도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럼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학원을 많이 보내나? 부모의 경제력? 별반 차이 없고 부모들의 학력 핏줄이 좋은가? 별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답니다. 이 두 집단 간에. 그래서 아 여기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메타인지 이거를 차이가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한 25개 단어를 딱 보여준대요. 75초 동안 보여준대. 외우라 그런대요. 25개 단어 중에
아무 연관성도 없는 단어들 막 변호사, 여행, 초인종 이렇게 랜덤하게 딱 보여주고 외워라. 근데 몇 개까지 외우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더 했는데 네가 몇 개까지 외울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예상 수치를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외우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어땠냐면요.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뭐 물어보고 그런데 0.1%의 학생들은 자기가 예상한 수치하고 실제로 외운 숫자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나 한 15개는 외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16개, 뭐 14개 그 사이 언저리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요거 평범한 학생들은 그 편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 자기는 한 20개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10개도 못 외운다든지 나는 외우는 건 젬병이에요. 나 10개도 못 외울 건데? 라고 하다가 20개 가까이 외운다든지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하고 실제로 기억력 자체 외운 개수 차이는 별 차이가 또 없었대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능력에 대한 그 메타인지 감각이 다른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그래서 메타인지를 올려야 되는데 메타인지를 올리는 방법, 활용하는 공부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셀프 테스트야.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치셔야 돼. 시험을 쳐야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바로 뭐 오지선다형 복잡한 문제를 시험을 칠 수는 없고 처음에는 OX로 간단하게 OX로 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OX 기출지문 족보를 만든 거고 수업 시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해보시고 내가 쭉 뭔가를 오늘 배워가지고 OX 문제를 나 혼자 한번 풀어봤어? 이건 보니까 O네. 라고 내가 답을 딱 찍었는데 정답 딱 달아보니까 X네. 나 틀린 거죠? 그럼 틀린 건 이제 뭘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죠? 이게 너 이거 몰라 이거예요. 너 모르고 있는 거야. 너 알아들은 것 같아? 착각이야. 모르는 거야. 알면 맞추는 거지 왜 틀려. 모른다는 걸 딱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걸 시험을 쳐봐야지 아는 거지 자기가. OX를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왜 모르네.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강의를 또 들어본다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어떻게 책을 읽어본다든지 뭔가 해결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해봐야 돼. 근데 이거를 하기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극혐이야 극혐.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을 치면 비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많이. 틀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불쾌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를 잘 하시려면 자기를 계속 시험에 노출시켜야 돼요. 처음에는 OX로 간단한 형태로 나중에는 오지선다형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거기에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얘기하고 기억에 나오는 내용 떠올리기. 자, 그러니까 계속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복습할 때도 인강으로 한 50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바로 탁 닫아버리고 딴 거 하지 마시고 한 10%만 더 투자를 해서 50분 수업 들었으면 5만 투자해서 내가 뭘 들었지라고 한번 쭉 떠올려 보는 거지. 이렇게 계속 떠올려 보는 습관. 그러니까 인풋만 하지 말고 아웃풋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끊임없이 아웃풋을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뭔가를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 습관을 초창기부터 들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가르치듯 설명하기. 메타인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보면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요. 뭔가를 설명할 때 나는 아는 것 같아서 설명을 시작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내 말이 스스로 꼬이거든.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도 횡설수설 모르겠어. 그 지점이 모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 메타인지와 말하는 공부 이런 것도 있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지식, 가짜 지식. 그건 착각이고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설명을 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인데 강의를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읽고 이런 것보다 밑에가 점점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서로 설명하기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학원 다니시면 마음에 드시는 분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 스파링 상대로 삼아가지고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설명해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 하브루트라고? 유태인 교육법인데. 유태인 도서관이에요. 대학 도서관. 대학 도서관 가면 돗대기 시장이래요. 저기.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계속 설명한대. 설명을 하는 이게 하브루트라는 건데 탈무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데 일반 교육에도 다 쓰인대요. 두 사람이 서로 계속 설명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지식이 선명해지는 거지. 남한테 가르치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새로운 의견도 시각도 더 좋아지고. 뭐 그렇다면 유태인 속담에 그런 게 있다네요. 두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3개 나온다고.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더 좋아진 제3의 의견.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정복하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32회 시험까지 쳤잖아요. 40문제 나오죠. 그럼 이게 1280문제. 그러면 오지선다항이니까 6400개 지문. 민법이 아무리 양이 방대하다 한들 6400개 지문이면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은 무조건 다 재탕 3탕입니다. 나왔던 그 문제들이 모습을 바꿔서 살짝 바꿔서 나오는 거지 완전히 생짜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건 어차피 대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험 당락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기출문제를 섭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출지문 족보 만들어서 1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곧 예상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민법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민법 실력은 물 끓듯이 팝콘 터지듯이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물이 이렇게 끓으려면 100도씨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99도씨에서 안 끓어요. 100도씨가 돼야지만 끓어요. 맛있는 팝콘을 먹으려면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가지고 그 어떤 임계점을 돌파를 해야지 터지지. 그 온도 저까지는 안 가만히 있잖아.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파팍 하고 다 터지지 않나요? 동시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근데 우리 어떤 코스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6과목 시험 과목이 6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 날 민법, 화요일 날 다른 과목 이렇게 해서 막 돌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뭐 해당 요일에 해당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 성실하게. 월요일 날 민법이니까 민법 공부하고. 내일 무슨 과목인지 아시나? 혹시? 내일 뭐죠? 모르시나 아직? 세법인가요? 공시법이에요? 그럼 내일 공시법이라고 공시법 쭉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폭망합니다. 폭망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접시 돌리기 하는 거거든. 6개의 접시를 여러분들 돌리실 거라고. 돌리는데 접시가 다 크기가 달라요. 민법이란 접시는 거대하고 무거워서 이 폴대 올리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민법부터 돌려놔야 돼요. 민법.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초창기에는 11월, 12월, 1, 2, 3, 4 이 정도까지는 6개월 정도는 에브리데이 민법이에요. 민법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 그 해당 과목 내일 공시법이면 공시법 수업 들으시고 잠깐 복습하세요. 그건 한 15분 정도만 해가지고 집어치우고 바로 그 다음에 민법 공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모든 과목이 일사천리로 돌아가요. 나중에 5월달 들어가고 했을 때 민법이 돌고 있으면 이제는 그 민법은 무거운 접시여서 올리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지만 한 번 돌아가면 관성 때문에 잘 멈추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시법이니 세법이니 하는 것들은 팔랑팔랑 잘 돌아가거든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매일매일 민법을 강의를 듣고 책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당부 말씀 자연의 학습 곡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 그림의 원본은 이거예요. 이건데 제가 저작권 문제도 했고 해서 제가 그림을 따로 만든 건데 이 그림 보신 적 있나? 이거 로버트 키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런 책. 그 책의 1권에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자연의 학습 곡선이라고. 이게 뭐냐면 새가 아래서 깨어나서 첫 비행을 하는 장면이에요. 첫 비행. 아래서 깨어나서 첫 비행. 근데 새는 처음에 비행을 할 때 비행기처럼 쭉 날아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둥지에서 점프를 하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났다가 계속 날개짓을 치면 이렇게 치고 하늘을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첫 비행을 할 때처럼 이 모습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래서 제가 보세요. 두 개지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여러분들 민법 실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흐르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 시간인데 민법 공부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이렇게 올라갈까? 정비례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저렇게 올라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배우니까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2교시에는 민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민법 공부하면서 특별법 개념을 아시게 될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가면은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권리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3교시, 4교시 가면은 이전이라는 말과 설정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시간 투자하고 제대로 배우면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거는 객관의 세계가 그렇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이런데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는 건 늘어나는데 우리의 감정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바닥을 칩니다. 새처럼. 하강 국면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메타인지가 작동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살짝 적어놨던 거 그런 거 모르신다는 것 자체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불편하지도 않았어. 사는 게 괴롭지도 않았고 고통스럽지도 않았지만 이 공부를 시작하시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 법을 하나도 몰랐고 그걸 모르는 게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작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자연스럽다. 무슨 일이든지 하강 국면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하신다. 창공을 훨훨 나르고 있다. 이 새처럼. 수영을 잘하시나요? 수영 잘하시는 분 물 많이 먹었을 거냐 처음에. 자전거 지금 잘 타시면 처음에 배울 때 많이 넘어졌을걸요. 운전 지금 잘하셔도 처음에 할 때는 신호등도 못 봤잖아. 다 그래. 세상 이치가 만사가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갈 기대는 하지 마시고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거니까 혹시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난 안 되지? 그런 거 딱 오면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 곡선을 생각하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계속 날개짓을 하셔야 돼. 무시하고. 그러면 꺾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구간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개인차가 있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강도로 오는지는 차이가 있어도 누구나 치르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오면은 이 거를 생각하시고 올 것이 왔네. 그냥 덤덤하게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은 이제 아무도 필기 안 하시네. 예, 필기할 것도 없죠. 쑥쑥 지나가니까. 그런데 진짜 뭔가 수업을 시작하면 막 필기한다고 따라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필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하고 싶어도 최소한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필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게 필기할 내용인지 아닌지, 받아 적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자체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게 중요한 내용인 거는 필기를 하면 좋지만,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갖다 뺏기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필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필기할 내용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 집중해서 들으시고 정말 나 저거는 진짜 안 적으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적자생존 이런 말도 있고 적자생존이 뭐야? 적어야 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적었네 진짜 저거 안 적으면 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가볍게 이렇게 하시지. 제가 뭐 설명하고 있는데 막 머리 쳐박고 이렇게 막 쓰시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어차피 동영상 한번 더 들어보실 거니까 저거 꼭 적고 싶으면 그때 적으세요. 적을 것도 사실상 없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Q&A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질문과 답변. 이제 마지막인데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한다. 물론 그래야죠. 근데 그 소리 아닙니다. 그 소리 아니고 제가 질문한다. 답변하라. 이거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질문을 톡톡 던지거든요. 가벼운 질문을 던져야 상호 교류, 자극을 시키는 거지. 생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불편하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딱 지적해서 대답해봐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고 이 집단을 상대로 가볍게 던지는데 질문도 틀린 답 나오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틀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오답이 나오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고쳐주려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학원의 분위기가 결정되거든요. 어떤 학원들은 막 웃으면서 답변하고 또 틀리고 하면은 막 한번 웃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게 다 풀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질문을 하면은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뭐 감히 나한테 뭘 질문을 해 이런 약간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질문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경직되어서 교류가 원만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다고 질문을 너무 과하게 하셔도 답변을 과하게 하셔도 안 돼요. 적당한 수준을 지켜가면서 지금은 답을 잘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개월 수가 바뀌고 나면은 제가 뭘 물어볼지 답도 알거든요. 어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질문도 끝나기 전에 답변하고 큰 소리로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수업 방해지.
그 적당한 수준을 지켜가면서 즐겁게 하자는 거죠. 수업 분위기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여서 다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표정도 읽을 수도 없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딱 한 건데 제가 바로 딱 시작을 했으면 딱 1시간인데 원장님이 15분을 쓰셨어. 그래서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이제 공부 좀 해볼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